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까지 줄어들자 금리를 내린 건데요. 여기에다가 올해 그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에 발표했던 기존 1.5%에서 반토막 수준인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연간 전망치를 0.7% 이상 조정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인데요. 여기에다가 환율과 또 미국의 국채 시장까지 변동성이 커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고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달 대비 4조 원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미리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을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상황 살펴보고요.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이 됐었던 그렇죠.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낮췄더라고요. 예. 일단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금통위 열렸을 때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얼마 내리냐 사실 이 부분보다는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이 어떻게 수정치를 내놓을 것인지 그게 더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일단 금리 인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난 2월이 올 들어 두 번째고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번째 1%포인트가 내린 거죠. 네. 아무래도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방어하려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수출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죠. 대표적으로 4월 달에 대미 수출이 두 자릿수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이제 눈에 띄고 이달 들어 1일부터 20일까지 현재 나온 거 아직 한 달치가 다 안 됐으니까요. 그게 네. 14.6%까지 수출이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네. 수출 감소폭이 점점 좀 커진다라는 계산이 나오니 이거에 대해서 수출을 금리를 내려서 수출을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내수를 조금 더 받쳐서 수출 둔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느리게 하겠다 정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네. 환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1,400원대 중후반 가던 게 지금 1,300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환율이 더 올라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더 덜었다. 이 부분도 오늘 금리를 내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률 전망치 말씀하신 대로 0.8%까지 내려와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 0%로 내려왔던 게 이제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팬데믹 때 세 번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준금리가 이제 2.5%가 됐습니다. 조금 내렸는데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들까요? 그러면 네. 당연히 줄고요. 사실은 조금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오늘 찾아보니까 네. 지난달 현재 3.98%니까 평균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요. 이게 3%대로 떨어진 게 한 7개월 만이니까 이미 조금 내림세가 좀 있었고 일단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로 일단 시중금리도 내려가겠죠. 보통 1%포인트 내리면 한 12조 4천억 정도 이자 부담이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이 좀 있겠고 지금 한국은행이 연내 한두 번 더 내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면 대출이자 부담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줄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주식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오늘 2,700선 돌파한 넘었습니다. 거죠. 네.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종가로 2,720 찍었더라고요. 코스피 1.89%. 네.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50포인트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고. 사실 오늘 주목해서 봤던 거는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제가 아까 오후 초반에 봤을 때 2천억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종가로 보니까 2,900억대를 순매수를 해서 2,953억 그러니까 거의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코스피 상승폭이 더 커졌던 이유가 아닌가 해석이 되고요. 그 기관이 어제 엊그제 오늘까지 해서 기관이 요즘에 한 5, 6천억대를 계속 이렇게 사고 오늘도 있습니다. 6,800억 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기관이 대규모로 사는 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좀 의미 있게 아까 외국인 수급 말씀을 드렸던 게 외국인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제 8개월 연속 계속 순매도를 그랬었죠.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이번 달에 이렇게 하면 내일 뭐 갑자기 외국인 한 2조 원 이상 팔지 않는 한 거의 1조 한 7, 8천억 되거든요. 이번 달 들어 순매수 규모가. 네. 그래서 9개월 만에 외국인이 드디어 한 코스피를 순매수를 하는 그런 달이 또 이번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좋은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도 하셨고 네. 저는 또 한국은행 예상대로 금리를 내려준 것도 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 역시 주식시장은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는 걸 선호하니까 네. 그런 것도 오늘 주가가 이렇게 또 올랐던 네. 이유라고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이제 기대 이상 나오면서 그렇죠. 또 반도체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동안 이제 조선주, 또 방산주, 또 원전주 등이 좀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요즘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이걸 조방원이라고 또 조방원이라 주식시장에서는 얘기를 그랬나요? 하더군요. 짧게. 그러니까 조방원 이 조선 방산 원전주가 계속 올랐고 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주가가 좋을 것이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밸류 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그렇다면 얘네들 너무 비싸니까 어디 뭐 딴 거 없을까? 이제 찾는 작업들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그거에 대안으로 최근 들어서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은 아니고 연초부터 좀 강하긴 했는데 증권주하고 이 지주사주들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22%나 오늘 급등을 해서 이제 16,500원 가까이 좀 됐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뭐가요? 미래에셋증권이요. 네, 네. 올해 들어서만 대략 한 80%가 넘게 올랐으니 근 90% 가까이 되니까 2배 가까이 오른 셈이 되는 거죠.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많이 올랐고 예. 다른 증권사들도 적게는 뭐 3, 40% 많게는 5, 60%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호재들이 많고요.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대선 관련해서 이 대선 주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시장 키우겠다. 네. 사실 이게 또 표 얻기에는 또 좋은 재료이기도 하니까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코스피 5천 공약을 내세우고 본인이 뭐 ETF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을 본인이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네. 시장의 구조가 좀 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어떻게요?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뭐 상법 개정안 같은 문제들을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 이런 것들이 되면 기본적으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중에 하나인 이 한국 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어떤 리스크 문제가 예.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구조적인 커지는 변화가 있을 거죠. 거다. 그러면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믿고 한국 주식을 투자해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뢰감이 커진다 그러면 네. 이제 왜 작년 같은 경우 흔했던 말이 국장은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성악개미분들 물론 뭐 외국 투자도 하셔야 되지만 네.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주사주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주가가 쌉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릴 때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이 되면 지주사들이 돈이 있는 지주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악용을 해서 주가를 좀 일부러 좀 누르는 데도 낮추려고, 많습니다. 네. 예, 그 상속이나 이런 증여 문제 때문에 그럼 이 문제 사실은 반강제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특히 돈인도 있으면서 저평가돼 있지만 주가가 안 오르고 있는 지주사들이 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엊그제 이렇게 지주사들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엔비디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 실적이 좋게 나온 거잖아요. 예. 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 중국 전용칩 H20 네. 이거를 감안했을 때 좋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대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향후 가이던스, 향후 전망은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오늘 나온 엔비디아 실적의 특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 너무 좋습니다. 73%나 증가를 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젠순왕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중국 쪽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접어야 될 것 같다. 중국 쪽에 기대를 접어야 접어야 될 것 된다. 같다. 중국 네. 쪽의 반도체 쪽 시장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사실 그동안 중국 쪽에 특히 H20 그래도 중국에 수출한 것 중에서 좀 부가가치가 높았던 칩에 대한 수요가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엔비디아가 수출을 못하게 되면 네. 그만큼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성장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우려를 얘기는 했는데 시장은 확실히 좀 부정적인 재료보다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반응하고 재료에 싶은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네. AI 업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그 젠슨 황이요. 네. 그 요즘 주식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엔터 네. 기업인 하이브의 방시혁 그 이사회 의장이 의장이요. 이게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서 어제 뉴스 나왔던 것 예, 같아요. 요즘 엔터들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 주가가 예. 한 3% 가까이 원래 한 4% 넘게 초반에 떨어지다가 조금 줄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양봉을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2.56% 떨어졌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하이브가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에 이 방 의장이 원래 하이브에 미리 그러니까 비상장일 때 투자를 했더니 투자자들한테 아, 나 하이브 상장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분을 본인의 그 지인들이 좀 만들어낸 사모펀드에다가 팔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네. 금감원의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런데 아시는 이제 것처럼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본인도 뭐 4천원에 달하는 상장 뭐 이익을 취했다 이런 혐의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빚계약을 맺은 부분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계약을 이제 투자자들이 만약 그 당시에 사모펀드 주식 자기 지식을 안 넘기고 갖고 있었으면 한 5배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를 네. 이제 놓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방 이제 이상 말을 믿고 그렇죠, 매각해서 그렇죠. 예. 기회를 놓쳐서 한 5배 정도 손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었다는 거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못 얻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그거예요. 나는 그때 할 때 모든 거래를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한 거여서 합법적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제 검찰에 통보를 한다니까. 있던 걸 잃는 거하고 기대했던 수익이 안 나는 거하고는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이 그렇죠. 내려지는 건가요? 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네. 부분, 그러니까 방 의장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들어갔을 때 검찰의 수사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네. 번째는 IPO 계획이 방 의장이 없다고 투자자들한테 얘기했다라는 부분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거. 이거를 네. 이제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어. 이거를 뭐 문서로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네. 말이에요. 분명히 공개적으로 했다든가. 구두로 했을 거고 네. 그 구두한 거를 뭐 녹취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이거를 이를테면 이제 입증을 해내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방 의장이 자기 친구들이 만든 사모펀드에서 이제 상장 관련돼서 상장이 되면 자기가 투자이익의 30%를 받겠다는 이명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금감원에서. 그럼 이것도 역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뭔가 문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포인트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하면 이게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네.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거로 확인이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 나오겠지만 아마 법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금방 가능성이 끝나진 않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투자하신 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9분입니다. 오늘 한은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2.5%로 1%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자, 한은의 금리 인하가 이 얼어붙은 소비에 불을 붙이고 침체된 내수를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준금리 내리면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경제마저
달러 패권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 또 미국 국채 시장에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는 당연히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7일 직전 금통위에서 네. 금통위원분들 전원 일치로 3개월 이내에 네.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도 당연히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혹시나 뭐 B컷을 하지 않을까, 50bp 0.5% 포인트를 인하하지 않을까, 네. 이런 소수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 0.25 내리면서 경기 침체에 미리 대응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 단행의 배경을 어떻게 밝히고 있던가요? 네, 한은총재님이 이제 뭐 설명하면서 또 기자회견에서 뭐 소상하게 밝혔지만 일단 경제 성장률이 말씀 주셨듯이 작년 11월에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였습니다. 네. 올해 2월에 1.5%였고요. 네. 그런데 이번 금통위에서 수정 전망을 해서 0.8%로 거의 한 반으로 낮췄죠. 그러니까요. 0.7 낮췄으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뭐 몇 개월 만에 낮춘 이유가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될 것 같다. 네. 사실은 수출은 뭐 그런 대로 데이터는 괜찮게 나오는데 네. 반도체를 빼면 사실은 이미 약해졌고요. 네, 네. 반도체는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 경기의 온도 자체가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내수 쪽을 보면 이제 생산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약하거든요. 이미 네. 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 투자가 성장률을 올해 한 0.5% 포인트 조금 갉아먹을 것 같고요. 네. 낮출 것 같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부진합니다. 네, 네. 부진하고 또 소비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용이 안 좋으니까 네. 또 가계 부채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러니 이제 금리라도 낮춰서 소비나 투자를 좀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판단을 특히나 한 이제 것 그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약계층, 영세기업, 뭐 이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갈망했죠. 네,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무척 많이 맞습니다. 늘고 있고요.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자산가들한테는 0.25%포인트 아무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거와 예. 상관없이 이제 자산 운용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 굉장히 정도라도 크죠. 예. 예,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금리 정책을 가져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정말 있어보지 않았던 성장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 미만은 저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뭐 잠재 성장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고요. 네. 지난 5월 초인가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장기 추계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네, 네. 2025년부터 30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은 잠재 성장률이 지금 1.5%. 그런데 만약에 조금 상황이 악화되면 네. 비관적 시나리오는 더 낮습니다. 1.2%. 네. 그리고 5년 후 2030년부터 40년까지는 0.7%를 지금 기본 시나리오로 KDI가 전망했거든요. 잠재 네. 성장률을요. 네.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네. 낮은 경제 성장률.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죠. 네. 우리 뭐 다들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인가 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41년 40년 이후부터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마이너스 잠재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그러니까 아니라. 성장을 안 한다는 거를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거의 네. 아주 커다란 위기 빼놓고는 겪어보지를 못해서 그럴 때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결국에는 KDI의 전망 보고서를 네. 되짚어 보자면 노동 투입이 그동안은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요인, 잠재 성장률을 오히려 갉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잠재 성장률을 조금 버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드는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 투입도 지금 예전에는 1% 위에서 1%포인트 위에서 그게 굉장히 잠재 성장률을 견인하는 주요한 팩터였는데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 즉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내수의 구조적인 네. 경기는 순환은 하지만 또 구조적인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추세가 네. 있는데 그 추세가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네, 거죠. 숫자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이제부터 할 것은 순환적인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이 경기의 순환적인 침체를 조금 떠받치는데 필요한 정책이고요. 네. 그것보다는 일단 국가가 네. 재정을 미래의 먹거리, 성장 산업 그리고 자본 배분이 조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거 방법밖에는 잠재 성장률을 그러니까 높이는 한은의 방법이 금리 없다. 정책, 뭐 통화 정책만으로는 분명히 제약이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도 살기 힘든데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앞으로 우리 미래세는 어떻게 되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되고 막 걱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진 자산이라도 잘 불려 나가든가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고 또 미국을 보면은 또 간단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 금융시장도 지금 보면은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미 국채를 네, 보면은 좀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요. 근데 놀라운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영국, 독일, 일본 국채 금리가 2020년에서 21년 예. 코로나19 시절이죠. 그때는 0%에서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국채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를 형성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독일 국채 금리만 해도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로 봤을 때 네. 2.58%. 일본도 거의 제로 0%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던 금리인데 네. 지금 어느덧 1.5%를 넘어섰습니다. 아, 일본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영국 네. 같은 경우는 네. 4.58 네. 거의 뭐 4.7인가 뭐 굉장히 뭐 4.5% 위로 지금 치솟았고요. 네. 그 배경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 재정이 고삐가 풀렸다. 재정 지출,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네. 원래는 코로나19부터 급증했습니다. 네. 급증했는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고 네. 각국이 돈을 많이 많이 풀었죠. 풀었죠. 네, 그러니까 풀 수밖에 풀면은 없죠. 국채 가격이 네. 떨어지죠. 네, 금리가 그럼 올라가는 금리가 거죠.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예.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국채 금리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네. 한 30% 발행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7년까지? 바로 한 2, 3년 아, 네, 네. 국채 발행이 계속 증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국채는 뭐 10년 만기면 뭐 10년 후에 계속 만기가 도래하고 5년째는 5년 만기 네. 도래하는데 만기 도래하면 다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다시 차환 발행을 합니다. 네. 다시 이제 새로운 금리로 차환 발행을 하는데 그때 그 금리 차이가 원래 네. 발행된 금리와 앞으로 차환될 발행 금리 차이가 네. 각국이 좀 그 시장 금리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각국이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내보면 네. 2% 포인트, 200bp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23년, 2022년, 2023년만 해도 1% 정도의 발행된 국채 금리가 거의 20%였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네. 5%로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낮게 발행한 금리는 금리는 이제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4% 위에서 발행된 네, 금리는 네. 반대로 지금은 5%밖에 안 되는데 네. 2030년이 되면 앞으로 네. 한 5, 6년 후에는 네. 이게 이게 17% 거의 20% 거꾸로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낮게 발행된 국채는 네. 높은 금리로 차환되고 네. 어, 지금 높게 된 거는 계속 네. 이제 당분간 가는 거고. 거꾸로 되니까 네. 상당히 이제 국채 시장, 채권 시장 전반에 네.
굉장히 금리 상승의 압력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아주 자산가들 아니고는 국채 금리에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신경 안 쓰는 좀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국내는 아직 여전히 많아서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 그게 경제에 어떻게 되고 주식 시장이라든가 다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결국에는 뭐 미국만 해도 네. 사실은 뭐 30년 모기지 금리를 결정하는 네. 이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국채의 10년물, 10년 금리에 맞게 적용되고요. 네. 미국의 뭐 그 자동차를 살 때 대출하는 오토론이라든지 네, 네.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다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네. 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중요합니다. 4.6까지 치솟았었나요? 지금 어느 정도 온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4.5, 네네. 4.5 정도 있는데 4.7까지 갔다가 지금 네.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뭐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또박또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국채 투자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나 이러한 장기자산 운용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런 투자자들이 이거 리얼머니라고 그럽니다. 네. 이 리얼머니들은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무리하게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 자금이 채권 자금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머니 무브라고 그럽니다. 네, 네. 자금이 이동하면 그만큼 주식 시장이 오히려 수요가 주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바라보고 주가를 많이 올리려고 이제 차기 정부들이 정부 그 후보자들이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 시장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오히려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뭐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볼 볼 수는 수는 없습니다. 없고, 뭐 네. 국채금리 이외에도 뭐 또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라든지 또 네.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네. 이거를 좀 악재로도 볼 수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네. 즉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제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본능적으로 기술 혁신, 기술 개발, 기술 응용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이지 않습니까? 혁신 네. 성장 시대고 그러니까 역으로 기술을 가진 기술 헤게모니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기업들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약점을 채우다 보면 생산성이 개선될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 금리,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2.5%로 저기 기준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하고는 조금 더 벌어진 거잖아요. 금리 맞습니다. 차가.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국인 자금 같은 거의 이동은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지금 뭐 2%포인트 네. 차이가 났는데요. 오늘 금리 인하로. 이 정도는 뭐 반드시 우리나라 원화를 조금 약하게 만든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뭐 애매한 수준이고요. 네, 네.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벌어진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계속 약해진다. 네. 한국은행이 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성이 만약에 확인되면 네. 원화가 다시 또 원달러가 올라가겠죠. 네. 원화가 가치가 약해질 텐데 지금 2%포인트 정도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지금 각국이 뭐 다시 사실 이제 재정 보따리를 다시 풀고 독일도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네. 지금 뭐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그렇더라고요. 뭐 이게 네. 전 세계가 난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좀 뭐 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만큼 각박하고 경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각국이 또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중물을 재정 투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다행입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연초보다 지금 많이 환율이 떨어져 있고 우리 원화가 강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환율은 이제 뭐 1,370, 80원 정도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지금 관세 전쟁이
하에 네. 선방하고 있는 환율이죠. 고점에서 한 100원 정도 떨어진 환율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뭐 6월을 포함해서 하반기까지 네. 제 생각에는 1,360원, 70원에서 네. 1,4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달러 환율이 네. 지금 조금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이하다는 게 네. 사실은 관세를 부과하는 네. 관세를 때리는 미국의 환율이 좀 강해지고 관세를 얻어맞는 국가 우리 같은 교역국이 네. 환율이 약한 게 지난 트럼프 1기 2017년에서 18년에 보여줬던 현상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도 관세를 더 많이 때리니까 네. 이게 환율이 약해지겠거니 위안화도 올라가고 원달러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반대로 움직이는 게 그만큼 1기 때와는 달리 현재 미국의 경제의 네. 건전성, 네, 재정 수지가 재정 수지의 건전성에 네.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네. 것이 1기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중에 또 한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보면은 각각의 그 전망도 좀 다르고 그래서 네.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이라든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혼돈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가져가야 될지 통찰력이랄까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네, 좀 혼돈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이 훨씬 더 많다. 가령 기회 요인요. 네, 미국이 관세 전쟁을 계속 할수록 네. 글로벌 공급망 또 미국에 대한 좀 중간재 첨단 산업의 수요 이런 것들이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작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시작했지만 네.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목적에 또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은 네. 우리나라 같이 양질의 제조업을 갖고 있는 국가에게는 훨씬 기회 요인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산업 혹은 기업 이런 그 새로운 혁신 성장 시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기업들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조금 균형되게 가져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한 주간 부동산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5월 4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이제 2시간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인데요. 서울만 독야청청이네요. 서울이 지난주가 0.13%였는데요. 이번 주는 0.16%, 0.03%포인트 상승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나머지 지역들 뭐 인천은 0%에서 마이너스 0.04%로 오히려 떨어졌고요. 경기도도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3, 뭐 지방은 뭐 말할 것 없이 마이너스 0.06%다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뭐 과천이나 분당은 뭐 상승입니다만 나머지 지역들 좋지 않고요. 서울 내에서 누가 상승을 주도하냐 그러면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듯이 지금 뭐 강남 3구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승폭이 커지네요. 강남이 0.39%. 또 양천구는 주간이, 0.31%고요. 그렇죠. 네. 서초구 0.32%인데 우리가 0.3%를 넘어가게 되면 폭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주간 단위로 본다면 폭등 단계로 폭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0.3%를 주간. 넘어가면 네. 0.3%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 3월에 토지거래가구역 풀리고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갈 때가 0.8%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는 비정상이고요. 사실상 0.3%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네. 이 정도 수치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정부나 서울시도 방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조만간에
규제 카드가 저는 나올 것 같은데 네. 강남 3구, 용산구는 뭐 규제 카드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땅하지 않고 그 옆에 지역들 마포, 성동, 강동, 지금 동작은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 그렇죠. 토지거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두 가지 카드를 정부는 다 만지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도 당연히 지정을 할 것 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지정을 하는데 네. 강남 3구, 용산구는 지정돼 있으니까 그 옆에 지역들 과천하고 분당이 지정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이들 지역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칼을 댈 것 같고요. 세종시는 지난주가 0.3%, 네. 그 전주는 0.4%였는데 네. 내려가는데 이번 주는 0.1%니까 세종은 좀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서울만 일부 지역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2월인가 전격 해제했다가 집값이 많이 오르고 거래가 늘다 보니까 다시 또 확대 재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겠죠. 정부 정책 생각과는 달리 다시 또 지금 오르고 있으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라까지도 마땅한 생각이 들어요. 네. 카드도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네. 뭐 국토부 담당자거나 국토부 장관이면 저도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뭐 규제라도 하는데 이미 토지거래 기존의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다 지정돼 있고 거기에 토지거래가 구역까지도 지정했는데 올라간다면 뭐 대출 규제는 또 스트레스 DSR 3단계 하고 예고돼 있지 7월에 않습니까? 하잖아요. 네. 더 이상 카드가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종부세를 올려야 될까? 네. 종부세를 올리면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사실 잡혔나요? 잡은 적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서울이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인근이든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살다 보니까 집값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거기 안 살거나 지역에 멀리 떨어진 분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부가 좋은 곳을 찍어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 걸 안 공연하게 했었으면 하고 오히려 그렇게 있죠. 몰리거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차라리 그렇게 안 했더라면 만약에 과열이 되면 추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효과도 없고 네. 집값은 못 잡고 네. 풀지도 못하고 네. 그냥 좀 불편하게 하는 규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뭐 허가받고 4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니까 사실 좀 불편하긴 한데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사고 싶은데 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최근에 저한테도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도 막 전화가 와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뭐 답을 줄 수는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냐고 물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소득이 낮거나 집 뭐 경기도나 인천은 지방에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은 뭐 연락 오지도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일명 소위 말해서 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한 자산 한 2~3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지역들 핵심 지역들의 집값이 예전에는 뭐 5천만 원 1억 많이 올라도 뭐 3억 6개월 정도면 2~3억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는 한 번 올릴 때 2~3억씩 올리고요. 최근에 제가 어제 전화 받으신 분은 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자기가 보유한 아파트 2채 팔고 반포로 갈아타려고 생각을 하다가 잠시 해외여행을 좀 길게 갔다 오고 나니까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왜 불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쨌든 생각하고 있던 지역들이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큰 이제 틀에서 주거 정책이라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주거 안정을 갖고 크게 그 집값이 막 급등락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좀 오르고 그다음에 평생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주택 정책이 너무 가격에 지금 왔다 갔다 하다 충분히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가격에 민감할 분들은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더 민감하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근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하면은 대출을 많이 못 내니까 어쨌든 집을 사려는 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금리가 내려가면 또 서로 어떻게 되는지. 상충되죠. 서로 상충되는 게 이제 생겼는데요. 네. 일단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얼마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기준금리 인하 전에 시중은행 5대 은행 평균 대출 금리가 3.9% 정도로 4% 아래로 살짝 내려왔는데 네.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뭐 내려도 한 0.1%포인트는 더 내릴 수도 있고요. 하반기도 한두 차례 정도 더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대출금리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만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집 사지 않는데 저는 이게 지금 분위기와 좀 맞물려 있다는 게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떤 이게 분위기와 맞물려 강남 있어요? 3구 뭐 마용성 집값이 올라가면 직접적으로 우리 서민들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결국에는 천장이 높아지게 되면 또 금리도 내렸고 저 지역이 올라가게 돼서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가 3% 중반대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근데 것 아까 같고요. 서울만 독야청청이라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건데 서울의 일부 지역이 오른다고 다 따라오를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지금 당장 노도강 쪽 서울이라도 네네. 이런 쪽은 좀 약세라면서요. 노도강은 지금 뭐 약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긴 한데 네. 여기서 이제 그치면은 괜찮은데 예. 이게 이제 확산되느냐가 풍선 효과가 이제 가장 뭐가 풍선 효과요? 상승 상승의 분위기가 풍선 효과. 그래서 네. 뭐 사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노원구에 계시는 집주인들은 우리한테는 언제 바람이 불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람이 불지는 않은데 여차하면 금리도 내리고 내년에 입주 물량 줄어들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일단 네. 지금까지는 뭐 약세는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상계주공 네, 3단지가 예. 5천만 원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그래요? 제가 오.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네. 아파트는 동이나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같은 동에 네. 비슷한 층을 가지고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초보다 3천만 원 정도는 떨어져서 그나마 좀 안정을 찾고는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한 안정이고 왜 이게 또 3천만 원 떨어졌냐고 하면 재건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013년에 상계주공 5단지가 용적률이 낮거든요. 재건축을 하는데 네, 네. 그 당시 이제 그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는데 네. 전용 면적 31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우리가 평으로 얘기하면 14평을 열몇 평이네요. 전용 84 34평으로 가게 되면 확 늘리네요. 20평 가까이 늘린. 5억을 아니죠. 내라 라고 네. 나왔는데 네.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게 14평이 34평 가면 내 집을 지어도 5억은 드는데 전용 84가 34평인가? 그렇죠. 공급 면적으로. 네. 공급 면적으로요. 근데 조합원들이 5억을 어떻게 내냐라고 반발을 해서 시공사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가격이 한 6억대인데 5억을 더 내면 거의 2배를 내는 건데요. 근데 이제 면적이 그렇죠. 늘어나니까요. 네.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사비를 올려줘도 지금 시공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때 그냥 진행했던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지금 5억 이상 내야 되는데 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기대감이 못한다. 재건축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강남은 기대감이 높은데 네.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서 그런데 일단은 이 분위기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정부 차기 정부가 이제 해야 될 숙제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마용성에서 그냥 그치도록 이게 방화선을 잘 설정해서 확산 안 되도록 막는 게 최우선일 것 같은데 이게 확산이 되면 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 지역에는 또 번질 때는 심리가 한번 불안하면 순식간에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집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네. 안정 찾는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집이 많이 생기면 안 불안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는데 뭐 공급이 지금 중요합니다. 사야 되겠어 이런 생각할 텐데 네. 공급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6월에는 서울의 그 신축 아파트가 뭐 6천 가구 넘게 공급이 된다 그래서 조금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뭐 전월 대비 49% 증가합니다. 25,844가구가 나오고요. 서울에서는 6천 가구가 나오는데 뭐 역설적으로는 전월이 워낙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거고요. 6천 가구가 뭐 엄청나게 많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서울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한 유명한 아파트 메이플자이 3,300세대 정도가 입주하고요. 동대문에도 1,806세대 네. 우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그리고 중하 1구역에도 리버산 SK뷰 롯데캐슬인데 리버산 SK 롯데캐슬은 1,055가구가 입주하는데요. 이 중에 30가구가 다음 주에 또 일반 분양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분석해 보니까 분양가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네. 비싸게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청약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물량이 나오고 올 하반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물량들이 레미안 네. 나그란 데도 나오고 여러 물량들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전세 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입주 물량이 나올 때 그나마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여유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나올 때 네. 2+2 계약갱신 청구되는 물건 찾아서 전세 계약 미리 맺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요즘 있습니까? 이사 확인서라는 그게 게 또 뭐예요? 등장했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토지거래가구역 지정이 되면 네. 이제 허가받고 4개월 내에 실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네. 이제 입주를 못하니까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팔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한테 부탁을 하죠. 네. 나가주면 안 되겠니? 대신 내가 이사비도 주고 네. 위로금도 좀 줄게. 아, 그렇게. 라고 해서 합의를 네. 보면 네. 나갈게요라고 구두 약속을 받고 네. 매수자를 찾아서 우리 세입자 나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됩니다. 팔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알아보니까 나 못 나가겠어요. 할 만한 전세집도 마땅하지 전세집도 않아. 마땅하지 않고 이 돈 가지고는 안 돼요. 나 근데 그대로 살래요. 근데 계약은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허가 안 구두로 나오죠? 됐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배액 상환을 하고 배액 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집주인들 안 되겠다. 그냥 확인서 위로금하고 이사 확인서를 써달라. 확인서를 그거는 법적인 가지고 효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네. 세입자한테 불리한 조항은 네. 법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어기기는 쉽지 않기 써놨는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좀. 근데 역설적으로 또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세입자가 왜 이렇게 되냐면 전세 가격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고요. 내릴 때 내년부터 좋아하고 다른 데로 옮기겠죠. 만약에 전세 가격이 내리게 되면 세입자들은 오히려 네. 빨리 그만하고 네. 다른 전세집으로 가는데 올라가기 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액하신 분들이 73% 정도 증액해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73% 늘어났고 네. 계약갱신 청구도 47%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내년부터 더 올라갈 수 있다는데 베팅을 하고 그냥 눌러 앉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면서요. 그 얘기 잠깐 해주시고요.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 세금 체납은 아니고 이 정보가 노출이 되면 세금을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고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그냥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지 이걸 가지고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부과하지 않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는데 네.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그렇게 찝찝해야 한다고 안 세원을 내는 지금 거는 밝히는 아닌 거죠. 것 같고요. 네. 이게 4년 동안 유예가 됐었거든요. 네. 2021년에 6월부터 시행이었는데 반발이 있으니까 유예하다가 올해 6월부터 안 되겠다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일방 신고 원래는 임대인, 임차인이 다 신고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네. 세입자가 아마 신고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셔도 되고요. 앱이 네.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해가지고 앱으로 해도 되니까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6년 단기 등록 임대주택제를 시행한다면서요? 6월 4일부터인가요? 6월 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또 부활을 하게 되죠. 네. 기존에는 이제 4년이었는데 이번에는 6년으로 늘려서 아파트는 아닙니다. 단기라고 하긴 좀 그러네. 중기인가요? 중기인데 이제 단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빼버리고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게 수도권 중에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매입은 4억이니까 서울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큰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에 네. 하라고 막 장려를 권했다가 하다가 몇 년 있다가 2020년에는 네. 다시 막 규제를 했기 때문에 네. 믿어도 돼? 아. 이거 해도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요즘 빌라는 월세는 괜찮은데 전세는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전세를 끼고 6년 단기 임대하시는 분들은 네.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돼 있어서 좀 살려보겠다는 정부는 그런 의지인 것 의지인데 같은데 뭐 그렇게 효과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네. 비아파트가 우리가
투자할 때는 원래대로라면 사실 내 돈 주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월세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자꾸 이게 갭 투자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